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당 어제 의총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 목록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국회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의 쟁점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우 수사관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이제 고발하는 사람, 고발 당한 사람 이런 이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고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뭐 너무나 당연한 하겠다고 수순입니다. 했으니까. 네. 김태우 수사관이 뭐 양심 선언하신 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명함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하다가 징계받고 쫓겨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반성은커녕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고 자기가 했던 직무에 대해서 누설하고 다니고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정부가 없죠. 당연히 뭐 예정된 수순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형사 1부에 당초 이제 어제까지 배정이 됐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형사 3부에 근무하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형사 1부에 배정된 거를 수원지검,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지로 이송을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검찰의 조처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일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건이고 검찰도 내 식구가 되니까 그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했던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할지청과는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가 돼야 국민들 의혹이 한 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검찰 고발은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불가피한 수순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한 지금 정권인데 사실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청와대 대응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러 논란이 있고 이제 정치 공세까지도 가는 상황이라서 청와대로서는 불가피 고발해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거기에 맞서서 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감찰 리스트를 쭉 공개를 했어요. 보셨죠? 네. 먼저 이 한국당이 이런 리스트까지 공개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국당은 뭐 건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당이 소위 적폐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MB 정부 때도 불법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건데 그 촛불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이러니까 이거는 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개를 한 건데 어저께 그 화면 보시면은 이 한국당이 공개할 있죠? 때 예. 100건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 사찰이라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100건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10건이에요. 그나마도 여기 이제 청와대의 이제 그 대응을 보면 10건 중에 3건은 직무 연관성이 있고 4건은 반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거는 부적절한 거다. 그래서 폐기했고 폐기해라. 예. 나머지 4건은 보고도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마구잡이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론 한국당이 의혹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그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대여 공세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내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어떤 그 적폐 프레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 어떤 그 정치 공세의 성격이 굉장히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죠. 저 부분이 한국당이 이제 얘기했던 그 민간인 사찰 부분 관련 정보 수집 얘기인데 뭐 저기에는 고위 공무원도 있고 대학 교수, 언론인 이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목록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리스트로만 봐서는 저는 과연 이 정부가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던 적폐청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청산 의지가 있었던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뭐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로서 생긴 일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시가 있었건 없었건 뭐 이런
논란 이전에 저렇게 많은 일들이 1년 반 동안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공개를 하지도 못하고 이따가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특감반을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고 그 이후에 이런 저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가 좀 더 저기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시원하게 그 설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궁금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근무하다 보면 청와대는 이 전산망이라는 게 안에 소위 내부망 인트라망으로 돼 있어서 내가 무슨 문서 작업을 여기서 하면 이거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는 소위 깡통이에요. 모니터만 예. 있으니까 이거는 중앙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작은 그 문서라도 그러면은 저런 의혹이 나오거나 혹은 뭐 일부 어제 박형철 비서관도 뭐 그 해명은 했습니다만 예. 뭐 폐기가 돼서 없다거나 아니면 이 이전에 뭐 미처 확인이 안 된 거를 기억으로만 의존한다거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저기 청와대 대변인도 여러 번 뭐 오락가락하는 해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목요연에 잘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분명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은 민정수석실 내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는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옳게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는 건가 이런 의혹까지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뭐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뭐 정리를 쫙 했는데 SK 관련 이야기나 또는 코리아나호텔 관련된 이런 민간 기업 사찰과 관련해서는 지시 내린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혹은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발언 이외에는 저희가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앞에 계신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특감반은요.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반장 지시받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자신의 관심 분야 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 이게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정권의 도덕성에 뿌리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에 이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 11월 2일 날 청와대 명함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지인 수사에 가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으로 결국 징계받고 쫓겨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이번에 한국당이 10건의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 4건이 반장성까지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고를 받고 현 정권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 정부에서 이거 안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김태우 수사관의 그 행동이 과연 이게 지시를 받은 행동이냐?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행적들을 쭉 보면 예. 이게 어떤 그 지시에 의한 건지 물론 이건 이제 좀 더 수사하고 또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의 그런 그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도요. 어저께 그 박형철 비서관이 정말로 분노를 하는 모습을 좀 마지막에 울컥하면서 예.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자신이 과거에 그 소위 국정원 댓글 조작 이걸 수사하다가 징계를 받고 쫓겨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지금 찍혀가지고 쫓겨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담당했던 비서관으로서 분노를 느낄 정도로 지시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청와대와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정면으로 이렇게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부분 같습니다. 그 윗선 지시 여부 관련해서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과연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 근데 이전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근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무를 근데 했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분들이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고 감찰반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만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걸 그대로 이렇게 해왔는지. 그거는 이제 지금 예. 해명이니까 예. 지금 해명이니까 그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물론 이게 감찰이나 사찰이냐가 이 경계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과연 그런 거를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잘라서 업무를 정리를 해오고 있었느냐 이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부 회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일 보고라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뭐 어디 가서 일을 보면 당연히 반장한테 비서관한테 보고를 하고 오늘 난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건을 전혀 모르고 1년 반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 가끔가다 경고 워닝만 했다. 이거는 과연 그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특감반에 있는 뭐 박형철 비서관이 이건 우리가 사찰이 아니고 이거는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이거는 10월 중순에 보고가 됐었던 건인지 11월 초에 보고가 됐었던 건지 이게 논란을 자꾸 일으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전산망에는 모든 내부 기록이 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핸드폰에도 모든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주고 판단을 국민들에게 하게 하면 되지. 마치 뭐 미꾸라지, 뭐 불순물,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그걸 듭니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 청와대 대변인 계셨잖아요. 예.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제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직속 상관인 반부패 비서관한테 이제 모든 언론 관리 일원화 좀 네.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감성 대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떤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김의겸 대변인께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취재 시스템이 일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자가 정해진 공간 내에서 제한돼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이 당연히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충분히 답변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던져버리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이 브리핑 내용을 모든 외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 그런 격한 단어들, 심지어는 뭐 불인 유전자가 다르다고 막 항변하는 듯한 이런 얘기들이 맞나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도 여러 가지 브리핑 시스템이 있어서 특히나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꼭 온마이크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백브리핑도 할 수 있는 거고 딥브리핑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박형철 비서관이 백브리핑이나 딥브리핑을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내가 취재 안 할 테니까 직접 취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정수석실과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실과 혹 내부 안에 뭔 또 알 수 없는 갈등 양상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를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박형철 비서관으로 일원화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성명도 내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당에서 10개의 목록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하다가 패키지로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그 한국당의 그 10가지 폭로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부분에 알고 대해서만 있는 해명하라.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기 근데 위해서 어제 이제 김의겸 대변인 나왔다. 이야기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윤 수석 외에 그러니까 본인을 빼고 앞으로는 박형철 비서관한테 문의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그 지금 10개의 문제 제기, 오늘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11개죠. 11개. 이 11개 건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팩트가 나왔을 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예. 결국 박형철 비서관이 그걸 써주면 그걸 또 읽고 또 그걸 또 백브리핑하고 이런 거 없이 그 얘기를 담당했던 비서관이 당연히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갈래쳐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분명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춘추관 취재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재 박형철 비서관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한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럼 유일하게 전화 통화밖에 없는데 전화 안 받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 초기 출범하면서는 사실은 조직도도 공개 안 할 정도로 오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박형철 비서관에 직접 취재하라고 했던 거는 무슨 의도인지,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자들은 취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임해주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검찰로 고발을 하게 됐고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은 김태우 비서관이 폭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본인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해 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의 이제 행적을 보면은 사실은 각각의 폭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언론사별로도 좀 선별해서 좀 제공을 한 것 같고요. 예. 당에도 또 따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걸 보면 뭐 며칠 전에는 오윤근 대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강래 사장이 나왔고 그렇지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와대는 검찰 고발을 하면서 이 입막음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두 건 정도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마지막 하나 짧게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야당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뭐 운영위 소집 이야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특검, 뭐 국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일단 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반응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의혹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게 무분별한 사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2008년도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 당시에 소위 그 촛불 집회 이후에 참여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털이식의 사찰을 했어. 쫓아다니면서 사찰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의 건이 그때와 비교할 수 있는 건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야당이 이 부분을 좀 침소봉대한 면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좀 공세로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정치 공세만 남는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할게요. 이학재 의원 복당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위원장이죠? 네. 예, 그걸 맡았는데 그걸 두고 가지. 그게 이제 다른 야사당, 또 네, 민주당도 네, 그런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이학재 위원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정보위원장이라는 게 여러 상임위원장 중에서 알토란 같은 주요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도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또 배분되는 활동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막 미천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연히 상임위원장이라는 거는 교섭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이제 배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놓고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예.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 당을 탈당했을 때는 그 당에 해당되는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도록 하는 법안까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기동민 의원이 그렇게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권이 여의도 정치가 정치를 하시는 분,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마저도 이제 던져버린 거 아닌가. 이거는 협의해서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다 법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모든 걸 다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정보위원회가 이학재 의원이 놓고 싶어서 안 놓은 거냐, 아니면은 한국당이 이걸 좀 강력하게 원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국정원을 담당하는 위원회거든요. 유일하게 국정원에 대해서 통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정보위원회인데 좀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평화체제 문제,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듣고 할 수 있는 데가 정보위원회고 예. 그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는 그런 점에서 한국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루트일 수 있다. 이런 점도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당 구조로 가고 있는 것들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신풍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양당 구조였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군소 정당들로서는 이런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눈에 좀 안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요 정개특위가 열려요. 소위가 2개 있잖아요. 그중에 한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이제 선거 쟁점 그때 7가지인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좀 다룰 예정인데 정유섭 의원이 이제 그 정개특위 한국당 의원 간사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 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런저런 분위기 지난번에 단식 동선까지 하고 어려운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이루어낸 건데 결국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기류가 발생한다.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럴 거면 왜 단식을 했는지 회의가 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에 대해서 크게 탐탁치 않은 상황이고 민주당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렇게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나왔습니다만 예. 두 당의 저는 속내가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또 한 번 단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여야 5당의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단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로를 열어준 명분을 준 것에 불과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야 될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겠지만 문제는 현실에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사반대까지 있는 당내 분위기예요. 이렇게 보면 좀 거대 여야 1당, 2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어떤 표가 사표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대표성 확대 쪽에는 이번 기회에 연동형 비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그 국민들의 표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냥 1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좀 손학규 대표가 또다시 결단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개특위 얘기를 나왔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그 정유섭 의원 아까 말했던 한국당 간사가 사의를 표시를 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쪽이랄지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그 사람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원 의원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재원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2심 재판 중이고 뇌물수수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당무위원장 교체 배제 때 대상이고. 배제 대상에 올라 있었잖아요. 글쎄요, 정개특위에 한국당 간사로 선임되는 문제 좀 논란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 무리수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개특위에서 굉장히 선명한 내용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왜 하필 그러면 김재원 의원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인가요? 우리 저기 비대위에서 조강특위에서 아마 76개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 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20일이죠. 예. 그런 것과 다 합쳐져서 과연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쇄신 내지는 인적 쇄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물음까지도 가게 하는 일을 이어서 과연 그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좋은 일이었나 아니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 지금 인적 쇄신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사는 근데 그 저기 자당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이렇게 선출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당이 왈가왈부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개특위가요. 정개특위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의의 대상 파트너가 간사입니다. 근데 이 간사가 당에서도 곧 당협위원장 자리 잘리고 언제 국회의원 자리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을 내세운다. 그러면 과연 그 합의가 당으로 제대로 전달되겠느냐, 그 당의 대표성이 있느냐, 여기에도 의심이 있는 거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친박계의 뭔가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선 잘렸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하면은 하면.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친박계에 어떤 그 빌미를 주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주기 위한 또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대화의 협상자가 되는 다른 정당에서 볼 때는 이거 왜 정개특위가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한 건데 자당의 어떤 당내 사정과 이익을 위해서 간사를 선정한다? 그것도 선거법으로 지금 위반받고 있는 사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국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야기.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홍카콜라라는 또 제목으로 TV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그 내용?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그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전히 당신이 그 전에 구축해왔던 이미지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셔서 꼭 저런 방송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뭐 이런저런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짜 뉴스, 민주당 측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당원으로서 그냥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크게 관심 갖지 마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변화의 노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게 당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국민 여러분이 갖지 않았으면 바람에서 그렇게 평당원이 하고 있는 TV라고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수 야당이 좀 잘 정비가 돼서 진보 보수가 견제 균형을 하면서 나라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 홍준표 대표 지휘했던 지방선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요. 한국당 전대가 내년 2월 말 정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군이 한 1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홍준표 대표가 있기는. 근데 이제 어느 언론에서 당대표로 나올 경우에 한국당에서 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한국당에서 강하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아까 홍카콜라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한국당 구독자 수를 넘어섰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평당원이라 그랬는데 평당원 홍준표를 한국당이 못 넘습니다. 물론 뭐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넘겠지만 이 홍준표 대표의 대중적인 이 소위 주목도 이거는 소위 카더라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유튜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어떤 하는 분들이 것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요? 당연히 이제 보수 우익들이 갖고 있죠. 근데 저는 내년 전당대회 홍준표 대표는 이걸 즐기고 있다. 품격이 없고 또 뭔가 의혹 제기도 카더라식의 그런 방송이지만 이걸 가지고 보수는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내년 전당대회에 여전히 홍준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홍카콜라 방송이라든지 지금의 논란을 홍준표 대표가 제일 즐기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내년 전당대회까지 저는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장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